독일 경제 위기와 한국의 미래. 지금 이 순간에도 7,500명, 13,000명 충격적인 숫자들이 독일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한 감원 규모죠. 공장 문을 닫고 급여를 깎고 교대 근무를 줄이는 일들이 독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의 엔진이라고 불리며 세계 경제를 이끌던 그 독일에서 말이죠. 과연 독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독일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독일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일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그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2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는데 같은 시기 유럽 평균이 플러스 0.2%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독일 경제가 이렇게 장기간 침체에 빠진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팀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 취업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상태라고 해요. 독일 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만 봐도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큰 변화가 아닌 것 같지만 독일 같은 안정적인 경제 구조에서는 상당한 변화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바로 제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앞서 언급한 대규모 감원 계획들도 대부분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공급망 네트워크가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그 여파가 부품사와 협력업체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공장에 납품하던 수십 개의 중소기업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조니까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몇 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 생태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독일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핵심 중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원래부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독일 경제의 핵심 축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걸까요?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분명히 성공을 거두었지만 21세기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변화에 둔감한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과거에는 독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그 구조가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독일 기업들이 상당히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휩쓸고 있는 동안 독일의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장 선점 효과에서는 이미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 상태죠. 하지만 독일 경제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 전환 때문만일까요? 사실 더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독일은 엄청난 가격 폭등을 경험하게 됐어요. 에너지 가격이 미국의 3배에서 5배까지 치솟으면서 철강, 화학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기초 산업들이 흔들리니까 자연스럽게 제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치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전체 구조물이 위험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독일의 화학 업체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아예 생산 시설을 중국이나 미국으로 이전하는 계획까지 발표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수출 중심의 독일 산업 구조는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독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수출은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가시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면서 독일 기업들은 전통적인 수출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독일 제품들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 독일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은 지난 8년 동안 독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독일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시장에 의존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동안 중국이 꾸준히 기술력을 축적하더니 자국 내수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독일로 역수출까지 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독일이 수입한 전기 자동차 5대 중 2대는 중국에서 만든 것이었다고 해요. 한때 독일이 자랑하던 자동차 기술력이 이제는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후에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이 잠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은 여전히 가격과 기술 경쟁력 양 측면에서 독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어요. 중국의 BYD, 니오 같은 전기차 기업들은 이미 기술력 면에서도 독일의 전통 완성차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생산 단가가 독일 기업들보다 30% 이상 낮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독일이라는 거대한 경제 강국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 여파는 유럽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의 침체가 곧 유럽 전체의 먹구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치 큰 나무가 쓰러지면 주변의 작은 나무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독일은 유럽연합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의 경기 침체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독일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타격이 더욱 심각합니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같은 국가들은 독일 제조업체들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해왔는데 독일 본토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이들 국가의 공장들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의 제조업 의존도 높은 중국 의존도라는 독일의 특징들을 보면 어딘가 묘한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사실 독일의 현재 상황은 한국 경제에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약 27% 정도입니다. 독일이 20% 수준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화 진행 속도가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이는 미래 노동력 확보와 사회보장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우리나라 역시 수출 구조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같은 특정 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독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독일의 현재 위기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독일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7%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중국 경제 변화에 훨씬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독일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시장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움직일 방향을 잃은 상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독일은 총리 중심의 내각제 국가라는 특성상 정책 전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실행이 중요한데 독일의 정치 시스템은 그런 면에서 다소 아쉬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독일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장바구니 물가부터 외식비까지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를린 같은 주요 도시의 경우 4년 사이에 월세가 30%에서 40% 이상 오르면서 일반 시민들이 여가비나 생활비에 쓸 여유 자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런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 주거비 부담 증가는 단순한 경기 둔화 현상을 넘어서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독일의 소매업계에서도 이런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큰 지출을 미루고 있는 거죠. 독일 정부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 확대 등이 주요 정책 방향이에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독일은 이번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저력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독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할 텐데요.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 구조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나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미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거든요. 독일의 강점 중 하나는 여전히 세계적 수준의 기계공학과 정밀화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로봇공학,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과 결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일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먼저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겠죠. 특정 산업이나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고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 개편도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독일의 현재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나드는 수준이니까요. 독일이 자동차 산업 의존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기술적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에너지 전환 문제입니다.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듯이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노동조합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급격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술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독일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안주해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20세기에는 분명히 성공적인 경제 모델을 구축했지만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에는 적응하지 못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독일의 위기는 단순히 유럽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전환, 에너지 의존, 고령화, 그리고 산업 집중 구조, 이 모든 요인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변화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의 독일은 어쩌면 10년 후 한국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독일 위기, 우리 경제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기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